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한국이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고 있다고도 비아냥댔습니다. 첫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여정은 대남 담화에서 도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낯간지러운 아첨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 등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 같은 정제된 표현들을 동원했던 김여정의 그제 대미 입장문과는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평가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김여정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허수아비 군대나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냉온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이번 북미의 대화 모색 국면에서 한국 패싱이 오히려 더 득일한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견제, 미국과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준 거다. 김여정은 대남 비방용인데도 정작 트럼프부터 듣길 바란 듯 미국 워싱턴의 일과가 시작되는 우리 시간 어젯밤 담화를 내놨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따른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만도 활용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김여정의 조롱에 청와대는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도 맞비난까지는 하지 않고 자제한 겁니다. 정부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청와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맞비난으로 판을 키우진 않되 김여정의 비방엔 선을 그은 겁니다. 청와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 공존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며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미 간 사전 물밑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의 노림수를 간파함으로써 섣부른 낙관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요청에 따라 엿새로 줄여 오늘 끝낸 우리 군은 연합 실기동 훈련도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7건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위를 낮춘 반응을 보인 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 사령부가 미군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가 나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던 전례와 비교해 발표 주체, 수위 모두 낮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 없이 회담 성사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1월 북미 정상회담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양보안으로 제시하려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로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기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채워져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나 돌출 행동을 막아줄 참모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더 당겨서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트럼프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안보 보좌관을 지낸 대북 매파 존 볼턴은 트럼프의 조치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한국 등 동맹에게 암울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항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젯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의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를 한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손봉기 후보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회에서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서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안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건 넘게 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수처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로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항의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맞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재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재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신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서면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부 개편 논란으로도 번질 분위기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30조 원의 정규 배당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환원 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정작 주가는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나머지 주주 환원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환원은 지난 2024년 발표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기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모두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더하면 3년간 전체 주주 환원 규모는 120조 원에서 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특별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대규모 주주 환원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정규장에서 3.8% 올랐고 코스피도 0.88% 상승했습니다.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니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주식이 사실상의 국내 수급에 좀 안전판 역할을 저는 할 거다고. 다만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선 이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과 함께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약속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내국세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 재정은 계속 커져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거친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산사태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빈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범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에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선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범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범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의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그건 아니지. 예,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거제와 통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범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엔 여전히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안에선 어민들이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접근이 쉽지 않은 섬마을은 복구 작업마저 더디기만 합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와 페스티로폼, 플라스틱이 해안선을 따라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배를 타고 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조업이 힘들어 생업은 제쳐뒀습니다. 조류에 의해서 통발 안에 페트병, 유폐, 여러 가지 생활 오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경도 바다 위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기름 회수에 쓰는 방제전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5톤가량입니다. 폭우의 상처는 통영 한산도 섬마을에도 남았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나무가 주민 통로를 막았습니다. 주택 뒤편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섬이라 복구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주민들만으로는 손쓸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투입돼서야 겨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리 더운데 와서 일해주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요.
해경과 해군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비 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서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접근이 힘든 해안과 섬마을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8호 태풍 사우델이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에 상륙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태평양 먼바다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은 현재 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강도 5단계 중 강도 2의 태풍으로 태풍 특유의 회오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됩니다. 이틀 뒤엔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북서진하며 다음 주 수요일 일본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닷새 뒤까지만 공식적인 태풍 예보를 발표합니다. 닷새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지난 13호 태풍 돌핀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한 유럽의 예보 모델은 태풍 사우델이 더 남쪽인 타이완을 향해 이동한 뒤 중국 남부에 상륙할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기상청인 해양대기청의 예측 모델은 일본 규슈까지 더 북쪽을 지나는 경로로 예측했는데 규슈 앞바다에서 태풍이 방향을 반대로 꺾어 중국 내륙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모델이 다른 경로를 예측하고 있지만 태풍의 도착 지점을 중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을 막아서면서 지난 돌핀이 그랬던 것처럼 사우델도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 현재 예측인데 모델마다 경로 예측이 다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 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 분할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받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실종 사건의 처리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첫 실종 신고는 2시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밤 9시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이제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2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이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의 행방이 석 달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실종 사건 처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A씨는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20년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2심에선 변호인단을 보강했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오 시장은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변호인 9명에 더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8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기존 변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1심에선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2심에선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관한 공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2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1심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건도 죄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2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오전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장애인 등은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약국까지 가셔서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연락하는 그게 뭐 메시지나 이런 걸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단 겁니다.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 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2달간의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끝나고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수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바닷물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빗줄기를 뚫고 조업을 마친 꽃게잡이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꽃게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하나 둘 옮겨지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거 얼마 안 돼요. 별로 괜찮네요. 내일부터는 나을 것 같아요, 조금씩. 지난해 금어기 해제 첫날 꽃게 4톤을 싣고 왔던 어선엔 올해는 반의 반 수준인 1톤 정도만 실렸습니다. 올해 게가 많이 없어서 햇게가 좀 보여야 하는데 묵은 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획량 감소 원인으론 바닷속 수온 분포가 꼽힙니다. 통상 서해 저층의 찬물이 세력을 넓히면 꽃게 활동 지역이 좁아지며 어장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이 찬물 세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10도씨 이하의 황해 저층 냉수대 세력이 약해져서 꽃게가 서해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질 것으로. 현장에선 높아진 수온도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고수온 영향도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높다 보니까 먹이 사슬이 일부 좀 손상될 수도 있고. 다만 바닷속 꽃게양 자체가 줄어들진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획량은 점차 회복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잡힌 가을 꽃게들입니다. 이 포장 작업을 마친 꽃게들은 전국 대형마트로 배송돼 오늘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꽃게 도착 소식에 대형마트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전단지 보고 또 뉴스 보고 금어기가 언젠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와서 사는 거죠.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조업 시작에 맞춰 지난해보다 판매 가격을 더 낮추며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물갈이 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 다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어제 저녁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 내에선 과도한 징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 정치적 숙청도구라고 반발했고 당권파에 속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 수위를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구주류 친윤계 중진 의원들조차 정적 제거를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거나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역풍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아직 재심을 요구할지 가처분을 신청할지 같은 대응책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중진 의원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게 더 맞다고 했고 한 삼선 의원은 장 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장 대표 측이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와 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 이른바 당협 물갈이에 대해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다수가 반대한다 뜻을 모았는데 4선 김태호 의원은 대여투쟁을 해야 할 시기에 내부 분열만 만들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진숙을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에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5.18 폄훼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모두 확정된 사건을 학술회의라는 명분을 얻어서 폄하하고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반역사적 발언들이 쏟아진 탓입니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 발표자의 개인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등에 대해선 집단 린치란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자기 팬덤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한 영남 지역구 의원은 SBS에 이 의원이 민주당에게 너무 좋은 소재를 주고 있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온 민주당은 오늘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 발 뺀 상태입니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 여론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엔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늘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서 단차가 발견된 뒤 한강교량 전수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 조사단 소속 외부 전문가들은 11개 교량에서 32개의 단차가 발견됐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단차를 선제 보강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날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적게는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도 저녁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 하늘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에 그치겠지만 저기 처서인 모레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양산은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사오델은 현재로서는 다음 주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며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 중심으로 33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울도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